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초등 도덕교육 현장 지원 세미나 저희 6주차 10월 5일 마지막 3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콜버그의 정의윤리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2교시에서는 도덕성 성차논의와 뇌신경과학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3교시는 복잡계와 뇌과학으로 바라본 인격 특성과 도덕교육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인격이라는 단어와 도덕교육이라는 단어, 여기에 주목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챕터, 복잡계의 창발과 되먹임 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먹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창발과 대꾸를 이룰 수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같이 장 이름을 만드신 것 같고요. 이제 스스로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하는 걸 창발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이고, 이 작용이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먹임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행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며 각각의 행동은 요소들의 단순한 합쳐짐이 아닌 그 주체들 간의 관계와 소통이 어우러진 복합 현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사고와 행동, 복합 현상이다. 지금 인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격과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단어 중에 인성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인성교육 요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성이라고 하는 걸 영어 단어 사용해서 표현한다고 하면 인성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humanity라고 하는 단어로 인성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 humanity라고 하면 인성, 다른 말로는 인간성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과 구분되는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 이것을 humanity라고 말할 것이고요. personality, 인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수 있는 영어 단어 중에 personality도 있을 겁니다. personality는 인성 말고 또 많이 번역어로 사용되는 것이 성격, 개성 이런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죠.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적인 특성 이런 걸 의미하는 그런 측면이 조금 강하죠. 인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캐릭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캐릭터. 이건 다른 말로는 덕 혹은 인격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 용어이죠. 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 저희가 아리스토텔레스, 아마 덕윤리에 대해서 다루는 지난주 3교시에서 이야기할 때 덕에는 지성적 덕의 특징이 있고, 그리고 행동과 관련되는 도덕적 덕의 특징도 있다는 거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인 측면, 실천적인 측면,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교량으로 감정적인 측면이 요구될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이성, 감정, 실천을 통합하는 덕의 측면, 인격의 측면, 이런 측면에서 캐릭터를 인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인격 교육이라고 할 때 실제 번역어로 그래서 캐릭터 에듀케이션이라고도 많이 사용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지금 인간이 도덕성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인지, 정의, 행동적인 측면이 굉장히 상호작용이라든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한 개인의 차원에서 인지, 정의, 행동뿐만, 이것만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은 사회 속에서 여러 개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도 있을 겁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복잡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 한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야기하는 상황 및 요인 등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 상황을 분절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론적인 시각 속에서 인간 개체의 인격 특성이라든지 도덕적 행동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인간의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인지, 정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건 사람마다 행동하는 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런 행동 자체가 인간의 뇌, 그 속의 다양한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 인간의 뇌에 복잡한 사고, 정서,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덕적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 행위라고 하는 건 사람이 몸, 신체와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의 몸과 뇌도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표현하는 능력을 가진 우리의 뇌, 이 뇌는 모든 복잡계 가운데서도 가장 복잡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뇌를 통해서 사람의 다양한 행동들이 산출될 텐데 도덕적 행동 또한 이런 복잡계 뇌로서 가진 특성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교육 현장에서 수업 활동은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라든지 도덕적 정서, 도덕적 행동의 예측, 이 속에서도 복잡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도덕적 행위자, 즉 학생 개개인의 인격 또한 복잡성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뇌의 복잡성과 도덕적 행동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우선 첫 번째는 뇌에 대한 맥락주의적 접근과 창발입니다. 155쪽부터 시작되고 있는 내용이죠. 사회과학 연구에서 복합성 또는 복잡계 개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론적인 틀로서 처음 소개된 것입니다. 자, 이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 또는 시스템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연관된 구성 요소들이 보이는 특성들의 총합으로 우리가 지각적으로 이해하는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시스템이 나타내는 복잡성, 이것은 시스템 구성 요소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상태들의 경우의 수와 이러한 상태를 이해하는 인간들의 상이한 지각작용과 이해관계, 개별 인식 능력과 인식의 차이, 동일한 개념에 대한 상이한 인식, 개인별 또는 집단 간의 다양한 가치체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 교육에 있어서 복잡성을 고려할 때 신경과학이라든지 심리학, 교육학 연구의 발달과 이들의 학제각 협력 시도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뇌과학 연구 중에서 도덕교육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건 인간의 도덕성 발달과 정서 발달에 대한 해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덕, 인격, 인성이라고 하는 개념어를 영어 단어 캐릭터라고 하는 말과 연결시켜서 설명드렸을 때 우리 도덕성이 가지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의 통합적인 성격을 다룰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정서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인지와 행동을 매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덕교육에서도 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서도 도덕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연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도덕적 행동의 창발적 속성 및 변인의 복잡성인데요. 이 복잡계를 교육 및 학습 체계에 적용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행동도 복잡한 구조를 지닌 복잡계적인 속성을 고스란히 잘 담고 있습니다. 특히 도덕적 행동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차원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저희 2교시에 이제 도덕성 성차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1교시에 콜버그의 정의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콜버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장 마지막 부분에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길리건과 같은 배려윤리의 비판 주장도 있었고요. 또 다른 도덕심리학자 한 명을 다루었는데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레스트를 언급했었죠. 콜버그가 주장하는 그 정의윤리라고 하는 건 너무 단일적인 변인만 고려하는 이성적이고 지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면서 다차원적인 복합 발달 모형을 주장했다. 앞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지만 사구성요소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구성요소 모형. 우리 눈앞에 나타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상황이 과연 우리의 도덕적 개입이 필요한 것인지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덕적 민감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첫 번째의 도덕성과 관련되는 구성 요소일 겁니다. 민감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서적인 측면과 가장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
그 상황이 나의 도덕적인 개입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민감하게 알아차렸으면 어떠한 행동으로 이 상황에서 내가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 또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덕적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덕적 판단, 도덕적 민감성이 정서적인 측면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도덕적 판단이라고 하는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이성적인 측면, 인지적인 측면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구성 요소, 도덕적 동기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도덕적 동기화. 도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치 중에서도 정신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적인 가치라고 하면 무언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들, 물론 물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물질적 가치와는 구분되는 측면에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들을 정신적 가치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가치들이 경합하고 그 가치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다른 가치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구성 요소, 도덕성의 세 번째 구성 요소로 도덕적 동기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측면을 더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한다. 도덕적 동기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도덕적 실행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덕적 실천을 옮기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라든지 좋지 않은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외부에 있는 커다란 권위자가 좀 무섭게 강제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올바른 도덕적 행동을 꿋꿋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도덕적 실행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구성 요소, 도덕적 실행력, 행동과 관련되는 것이겠죠. 인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과 관련되는 도덕적 민감성, 인지적인 측면과 관련되는 도덕적 판단, 선택의 측면과 관련되는 도덕적 동기화, 행동의 측면과 관련되는 도덕적 실행력,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의 복합적 작용을 말했던 레스트의 주장처럼 도덕적 행동이라는 건 굉장히 다차원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도덕교육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복잡계로서의 인격 특성과 도덕교육계로의 재현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167쪽부터 논의가 진행되는 도덕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덕적 행동을 포함한 인간 행동의 여러 가지 측면이 복잡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에서 도덕교육은 단순한 수업 설계가 아닌 복잡계를 상정한 수업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더더욱 도덕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정서, 심정, 행동 등 한 인간의 총체적 측면에서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교과와 차별되는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스트 같은 경우도 네 가지 구성 요소가 굉장히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뿐만이 아닌 내면, 즉 심정의 변화와 이러한 인격의 안정된 통일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다른 교과와 도덕 교육은 좀 구분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우선 첫 번째, 학습자의 변인 특성이 지닌
복잡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자는 입력된 값을 고스란히 담는 기계가 아닌 창발하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개별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인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도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선행 학습이 이루어져 있느냐, 혹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개별화 교육을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단순히 인지적인 측면만 도덕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 행동적 차원까지 다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개별화 교육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준비라든지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복잡계로서의 인격과 도덕적 행동을 상정할 때 관계와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앞선 장에서 도덕성의 성차 논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는 장을 배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배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정과 관련될 수 있는 것이고,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 유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계로서 인격과 도덕적 행동, 이 행동을 이끌어내는 감정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관계와 상호작용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삶의 맥락 변인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일회성의 교육만 가지고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도덕적 행위는 진공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맥락 안에서 생생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연속성을 가지면서 계속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추적해 나가려는 노력이 교육자에게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모든 변인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카오스 속에서도 나름의 질서를 추구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이부동.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조화는 획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이라고 했죠. 조화롭되 하나로 획일화만 시키는 건 아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다 보면 그 속에서도 질서라든지 조화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실에 있는 학습자들은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그 속에서도 조화나 질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교사들이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이라든지 도덕적 행동은 매우 높은 의존도를 지닌 네트워크 혹은 연결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학급의 현장, 학교의 현장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질서 갖추어지고 구조화된 교실 현장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복잡계로서의 인격 및 도덕적 행동을 상정할 때 필요한 것은 각 개인에 대한 진단이다. 앞서 이제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 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변인들의 상황에 대한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적합한 처방으로서의 도덕교육이 제시될 수 있을 텐데요. 이 변인들 가운데 시작점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변인이 학습자 개인이기 때문에 특히 도덕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진단 가운데
개별 학습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맥락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고려하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학기 초에 되면 뭐 요즘에는 너무 이거를 명시적으로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정환경 조사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이 학습자들이 어떤 특징이라든지 환경에 처했는지 알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잖아요. 다 그것과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번째 주 교재에서 1부와 2부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었고요. 저희가 한정된 시간 관계상 모든 부분을 살펴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미처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3부 교육 신경과학을 넘어 신경 도덕 교육으로서의 가능성 탐색 이 부분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 주제에 대한 발표 토론이 이루어진 이후에 1부와 2부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교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궁환 선생님께서 이제 3부 내용을 다음 주에 세미나 발표하실 것이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 일요일 정도까지는 발표용 원고를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동석 선생님께서도 해당 부의 내용 어떤 내용을 토론하면 좋을지 좀 적극적으로 토론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거리를 생각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클래스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줌 주소라든지 접속하실 시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줌을 통해서 그럼 실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